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최근 시각 그랬는데 제가 이걸 조금 넓혀가지고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통 요새 그 강의할 때 한 3시간 정도씩 하는데 40분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미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도 또 잘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맨 앞에 최근에 그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세계에서 관심이 제일 많은 나라였을 겁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관심 안 쓰는 거거든요. 미국 역사상 중간선거 그러니까 투표율 최고가 5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이 50%인 그 선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목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선거에다가.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탄핵당하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대충 사진만 찍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되던 학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목을 걸고 있었다. 미국 역사에서 중간선거에 목 거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요번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졌다. 예를 들어서 뭐 일면 탑 기사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일면 탑 기사로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 빼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중앙일보 기사는 트럼프 2년 만에 하원 빼앗겨. 미국 대통령 중에서 2년 만에 하원 빼앗기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미국 역사를 모르고. 근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하는 날 밤이에요. 정말 끝내주는 성공이었다. 성공이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본인이 성공이랬는데 다른 나라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또 뭡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변했습니다. 2년차 선거에서 중간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54석을 이뤘습니다. 상원 마이너스 8석. 오바마는 하원 마이너스 63, 상원 마이너스 6. 트럼프는 하원 마이너스 34, 상원 플러스 3. 역사상의 대승리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트럼프가 그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법칙을 거슬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럼프 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54석, 63석이나 이런 대실패를 하고서 그 다음번 2년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다 널널하게 임기 8년 대통령이 다 됐습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는 뭐 확실하게 다음번 임기가 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 오해되거나 곡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더 쓰게 될 수 있는 거는 뭐 그 선거에 이기든 지든 그래도 미국의 큰 행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유세도 하고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북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미국 대통령 사상 하원에서 이긴 사람이 거의 없고 상원에서는 5번 정도 이겼습니다. 지난 28번의 중간선거를 보면은 상원에서는 이긴 경우가 그래도 몇 번 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중간 성적이 아주 좋은. 놀라운 것은 중간선거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다 이긴 대통령이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미국의 양당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120년 정도 동안 그 상원 하원에서 다 이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딱 두 분 있는데 조지 부시하고 루즈벨트입니다. 1934년 그리고 2002년. 이 사람은 2000년에 대통령 될 때도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참 애매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선거에서 다 이긴 것은 바로 그때 테러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 충격에 공화당을 많이 지원해 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평균 40%입니다.
국민들이 가서 투표하는 비율이 금년에는 49%로 역사상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높은데 그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거리가 이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도 열정적이고 공화당도 열정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올랐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핵은 원천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슈가 없습니다. 소련하고 협잡했다? 소련하고 협잡했다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힐러리가 더 중범죄인이 됩니다. 트럼프보다. 그리고 일단 하원에서 미국에서는 하원이 검사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 과반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은 하원에서 이제 되니까 이제 이번 116대 미국 국회에서는 트럼프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추할 수 있는 정족수는 일단 민주당이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심리를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은 5대4로 트럼프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사람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면 상원으로 가는데 상원에서 100명 중에 3분의 2인 67명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 탄핵이 되는데 이번에 54대 46으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가 있기 전에도 미국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년에 3분의 1씩 뽑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그래서 35명을 뽑았는데 이번에 출마했던 사람이 다 떨어지더라도 공화당 의원이 2반 3반에 4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전멸했다 하더라도 34명보다 많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는데 42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뭐 트럼프가 탄핵당할까 봐 아우성을 쳤다 하고 오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책 나온 지 한 2달 채 못 됐습니다. 정글 grows back. 정글이 다시 돋아나고 있다. 국제정치는 본시 정글입니다. 국제정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1930년대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 동쪽에서는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해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있고 서쪽에서는 독일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특정한 세력이 없을 때 없는 곳 그것이 국제정치의 일반 모습이죠. 정글입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지금까지는 국제정치가 정글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국이 된 다음에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독일과 일본이 저렇게 전쟁하고 그러는 이유가 저것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진 독일하고 일본을 경제 원조를 해주죠. 걔네들이 큰 다음에 그들하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미국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리버럴 헤지몬 자유주의적 패권을 미국이 이제 확립을 한 겁니다. 패권적 패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일본이 한국을 식민 정책할 때처럼 쥐짜는 게 아니라 길러줘가지고 장사하는 것. 그래서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군사력 없이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미국이 군사력은 내가 책임져 주마. 질서는 내가 잡아줄게. 그래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국제정치는 정글이라기보다는 정원이었고 미국이 정원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정원사 노릇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국이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미국이 힘이 너무나 세져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에너지, 요 바로 지난주에 75년 만에 미국이 75년 만에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출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러는데 수출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넷 익스포터로 됐습니다. 75년 만에 그 정도로 미국 에너지 사정이 좋습니다. 석유 사정이. 그리고 식량이야 미국이 뭐 원래 문제가 없던 나라고.
그 식량과 에너지가 작업되는 나라가 국제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미국이 서서히 국제정치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다시 정글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미국이 힘들더라도 국제문제에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더 미국한테도 유리하다라는 책입니다. 예, 근데 이 정글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보니까 애치슨 장관이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애치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No prize for good boys. 예, 지금 대한민국 외교 정책은 우리가 선량하게 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는 선량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오목한 법칙을 우리가 지금 틀리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하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강해야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그렇죠. 정원에서 쓰러지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정글에서 넘어지면 죽는 것이죠. 미국은 말이죠. 지난 70년 동안 잡초가 나오면 가서 뽑고 넝쿨이 생기면 가서 자르고 그럼으로써 국제 질서를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하나의 꽃이라고 보면은 옆에 잡초가 나온 거를 미국이 쳐줬기 때문에 버텼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잡초 제거하는 일, 넝쿨 제거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한판 붙을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으면 그 붙는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리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김정은이가 광폭 외교를 펼쳐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고 그래서 동북아에도 평화가 오고 그래서 세계에 평화가 온다. 그거는 거꾸로 해야지 아직은 맞습니다. 세계에 평화가 오면은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동북아에 평화가 오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더 세기 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체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정글이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 잡초를 뽑아주던 나라가 잡초 안 뽑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잡초한테 당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체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예, 이것을 이 원칙을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오늘 세미나 간담회 제목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가능할 건데 그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뭐 미국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가 미국의 최신 정보가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미국의 정보를 딱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을 보고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건데 이 사람이 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는 이 사람 호수아비 만들어 가지고 목매다가 끌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 얘기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위해 문을 열었다. 아주 뭐 너무 쉬운 용어죠. He opened the door for them. 북한을 위해서 트럼프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 문을 열어줬는데 통과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이 문으로 들어와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전쟁사에서 말하는 최후 통첩입니다. 너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6개월 됐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들어왔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데 이거 참 잘 생각해보면은 그 등골이 서늘한 그런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언급한 것은 아니고 요거보다 또 일주일 전에 스티븐 비건이라는 미국의 대북 특사가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Window of opportunity is closed. 이것도 전쟁할 때 쓰는 말인데 이라크 전쟁할 때 2003년에 그때 그 네그로 폰테라는 그 국가안보 수석이 후세인을 향해서 지금 미국이 창을 열어줬는데 네가 그 창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 그 지금 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 지금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중이야.
그 말하고서 딱 2주일 만에 폭격했습니다. 이 용어들이 이거 제가 뭐 무슨 유튜브 방송하는 데서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같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는 계속 갈 수 없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그러면 이 기회의 창이라는 것이 오리지널이 어디 있느냐? 작년 11월 6일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트럼프 연설에 나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 이 사람을 우리가 뭐 김정은하고 잘 논다고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전술 전략이죠. 이분의 기초는 작년 우리 국회에 와서 한 말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김정은한테 한 말이죠. 여기서 미국 정치가들이 어느 한 상대방을 묘사할 때 기독교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정권은 교체당합니다.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너는 악이야, 너는 천당이 아니야,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나라 정권은 교체 대상이라는 그 의미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당신이 이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영어가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저지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좋은 문을 열 의사가 있어. 그 좋은 문을 열어준 확실한 계기가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났는데 좀 다 이어지죠. 너가 그렇게 죄가 많은 놈이지만은 이 문장이 상당히 그 미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어프로치하면은 그 조건은 무너집니다.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을 이블 임파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의 제국 날라갔죠.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40세인데 부시가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라크, 이란, 북한. 이라크는 정권 교체했죠. 이란을 지금 이제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이란이 상당히 쉬워졌다고 미국 사람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미국의 악의 축으로 말하게 했던 호메이니가 이제 자연적인 생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절로 끝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본시 친미 국가죠. 왜? 러시아라는 소련이라는 대적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이란은 미국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미국 편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의 그 나이 많은 세대들은 젊었을 시절에 정말 미국 같은 삶을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 기억이 다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 남은 게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을 지금 트럼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요게 미국이 북한을 보는 결정적인 언급이라고 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다. 천당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면 안 되는 지옥이다. 지옥.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데 좋은 문을 열어주겠다. 그 지옥을 만든 건 넌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범죄해. 지금 북한이 문제가 단순히 핵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맥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해갖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이제 12월 5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유엔에서 3개의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뭐 통과라기보다도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 결의안이 하나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공고 결의안, 핵무기 완전 폐기, 새로운 공동행동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안인데 전부 다 이거 투표를 했는데 포괄적 핵실험 금지 거기에서 찬성 183, 반대 하나, 기권 내 북한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나라가 핵실험에 왜 반대합니까? 핵을 없애겠다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나라가 핵실험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이거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는 거가. 뭐 미국이 다 그래서 유엔에서 나온 거는 북한에게 남북의 약속, 미북 간의 약속, 정상회담, 남북 미북 정상회담 약속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 근데 나는 핵실험도 반대야. 혼자 반대했습니다. 넘어가고요. 미국 상원에서 국회는 이제 외교 정책을 미국에서 직접 행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행정부가 행하는 외교 정책을 간섭하고 가서 뭐 지원도 하고 반응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 대북 제재 계속 부과 법안을 처리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안심법안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미국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법안을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내 말 잘 듣네. 이거 제재를 풀어야 되겠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풀게 돼 있습니다. 또는 풀더라도 국회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간섭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행정부보다 미국 국회가 오히려 더 깐깐하게 더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을 물고 들어가죠. 이것도 이제 맥락을 보면은 이게 참 국제 정치도 탁탁 단계별로 작년 4월 6일 날 트럼프가 시진핑을 불러다가 자기 그 별장에 데려가서 저녁을 3시간 반이나 같이 먹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죠. 그러고서 그때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북한 핵 문제 당신이 풀 수 있는 거 아니요. 당신이 북한을 쥐고 있는데 명줄을 쥐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대답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밥 먹는 그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했죠. 그리고 시진핑한테 얘기했습니다. 방금 시리아 폭격했다고. 그거는 시진핑한테 경고를 주는 거죠. 북한이 폭격당하는 것보다는 너가 막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시리아 폭격한 거는 소련이 러시아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그 언급인데 시진핑이 번민했습니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미국에도 편지 보냈는데 북한 핵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는데 그 신호를 받자마자 트럼프는 막 글을 쓰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작년 4월, 5월, 6월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진핑이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이제 북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 문제를 도와주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겠어? 왜 내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하겠어? 북한 문제를 중국이 도와준다는데 그게 작년 5, 6월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고 뒤로 다 돈 대주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반년 목을 조르니까 중국이 휴전합시다 그랬죠. 휴전합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90일 휴전해주마. 근데 북한 문제는 시진핑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00%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100%. 100% 할지는 모르는데 바로 그 미국이 목을 조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미국 국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요구사항이 많죠. 그리고 중국 기업이 제대로 못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국 얘기 지금 나오죠.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그렇지 않으면 휴전이고 뭐고 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중국이 반드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죠. 지금 뭐 이거 쭉 보는데 지금 한국이 자꾸 앞서갑니다. 미국이 제동을 걸었죠. 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 그래서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지난 11월 21일 날 미국에서 출범했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 북한에게 너네가 돈 줄 때 우리 허락을 받아가 아니라 뭐 합의한 다음에 미국이 합의한 다음에 해라는 것을 약속을 했고 이 워킹 그룹 출범하기 직전에 미국 국무장관이 이거는 내가 이제 여기 부여에 와서 계시는데 미국의 소리 방송 이게 지금 북한에 관한 제일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미국 거니까 미안이라고 썼어요. 다른 소리나 행동하면 안 돼. 이거는 상당히 외교적이지 않은 언급입니다. 외교적이지 않은 언급이에요. 같은 목소리네. 행동도 같이 해. 그리고 미국이 요새 그 북한 문제, 핵 문제 어프로치 할 때
미국이라는 말 대신에 유엔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다 유엔. 예.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 국제사회에 고인받은 그런 행동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한테 미국이 너 북한에 돈 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조치 위반이야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유엔이 결정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유엔이라는 것을 끌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유엔이라는 떼기 위한 작업이 종전선언입니다. 유엔이라는 미국이 유엔 하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돼요. 유엔 깃발은 종전선언한 이후에는 못 쓰는 깃발이 됩니다. 미국 깃발은 관계없어요. 여기 미국 깃발이 있는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미 동맹을 맺어서 그것에 의해서 여기 미국 깃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엔 깃발은 한국전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면 유엔 깃발이 내려야 되는데 유엔 깃발을 내리면 미국이 대북 제재하는 데도 나쁘고 이거는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북한이 혹시 붕괴됐을 때 그때 평정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편안한 깃발이 유엔입니다. 그걸 들고 들어가면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유엔 깃발 밑에 있는 군인들이 미군이나 한국군이라 할지라도 깃발을 유엔 깃발 드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장치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깨겠다는 것이 이제 종전선언이죠. 근데 그걸 미국이 다 막고 있고 한미동맹 중요성 이거 중요하다고 이제 뭐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한국에 포진하고 있는 여러 그 인물을 보면은 이 모두가 전쟁 대비 모드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전번에 있던 뭐 그 브루스 대장도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요번에 온 그 뭐 에브람스 장군은 뭐 이 사람은 참 그 맹장이죠, 맹장. 정말 그 뭐 싸움 잘하는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왔고 그리고 또 대사는 해군 대장 출신이 와 있고 그리고 CIA 국장은 뭐 정말 물고물했다고 비난까지 받은 그 아주 뭐 뼈가 굵은 그 스파이가 CIA 국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 해병대 대장 출신인데 그 사람도 좀 약해 보인다고 더 센 사람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고 이 전체 모두가 전쟁 대비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유엔 깃발이라는 것이 종전선언하고 관계되는데 미국이 그 유엔이라는 그 구조를 한반도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이 단 한 번도 미군 대장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사령관도 단 한 번도 미국 중장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북한하고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러는데 부사령관을 캐나다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캐나다 공군 중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는데 유엔군을 해체하는데 한 박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어떤 연구소에서 세미나 하는데 유엔사가 해체는 돼야 되죠. 그렇지만은 올바른 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부여에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40몇 개국어로 방송되는 미국의 뭐 공영방송이나 마찬가지죠. 각각의 외무장관이 하는 얘기는 이게 틀리는데 이게 더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진짜 견해 아닌가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유엔 요거 북한이 이거 와서 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미국에서는 북한이 비핵화한데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CVID라고 돼 있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이게 I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다시 만드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거 없애는 것은 CVI, I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건 네가 백날 해봤자 우리는 네가 비핵화한 거는 치질 않아. 라고 하는. 근데 뭐 이런 거 무시고 와서 보라는데 이런 건 전부 의미가 없다. 지금 1년에 3번 만났습니다. 3번, 네 번째 되나요? 저것이 무의미한 것은 한국에서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놨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북한 핵 문제가 우리 문제라고 다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학자들이. 그게 어떻게 미국의 문제냐? 우리 문제지. 우리 뭐 정말 막 화를 내면서 글 쓰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의 문제는 말이야, 미국 놈들이 못되게 굴어서 북한이 할 수 없이 만드는 거야.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문제라는데 지금 해결 방식은 우리 민족끼리죠. 논리적으로 맞나요?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사실 미국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야,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미국 문제라고 그러고 우리끼리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의미 없는, 해봤자 효과를 못 거두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외교관 한 분은 이미 그건 맞는 얘기인데 북한 핵 문제가 언제 끝나냐? 미국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날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날, 그날 북한 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이 자기 편이 된 나라의 핵은 뺏지 않습니다. 미국의 적국의 핵을 뺏는 것이지. 미국이 영국 핵 뺐습니까? 프랑스 핵 뺏어요? 오히려 만드는 과정에서 도와줬죠. 예,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국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또 원래 국제 문제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야지,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도권 잡는데 그걸 지금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꼬였습니다. 북한하고 미국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전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전략의 본질은 죽어도 만든다. 그리고 죽어도 미국까지 가야 한답니다. 미국까지 가지 못하는 북한의 폭탄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 이유를 북한이 이미 얘기를 했죠. 김일성이가 한 말은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1960년대에는 핵폭탄이라고 그러지 않고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소탄하고 합쳐서 그냥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1967년에 한 말입니다.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 북한 방문했을 때 그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후에 북한이 핵을 만들 의도도 능력도 없다라는 말씀을 한 대통령도 있었고, 미국 때문에 만든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북한은 54년부터 사실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끝난 다음부터. 왜 한국전쟁 끝난 직후냐? 한국전쟁 하는 동안에 북한이 소련과 중공에 대해서 무한히 분노심을 느꼈습니다. 하라고 축혀놓고서 오리발 내면은 소련 보고 분노했고, 그리고 오면서 미국은 미군보다도 더 좋은 유엔군 이름으로 와서 남한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네들은 인민해방군이나 이름 띄고서 지원군이나 계급장 띄고 와서 거지처럼 하고 와서 도와주는 중국 보고 분노했고, 그래서 북한의 부사 전략은 독자전 수행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때 독자전, 혼자 힘으로 싸운 핵무기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954년부터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하고 수교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과학자들 불러다 놓고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전략이에요.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북한의 핵이 미국까지 가지 않으면 못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이 미국하고 1대1로 싸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남한을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미국이 개입할 건데 그 개입을 못하는 수단을 찾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 전체를 부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 도시 한두 개에 맞출 능력을 가지는 날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기가 정말 힘들게 됩니다. 아니 로스앤젤레스가 죽는데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그래서 북한은 오로지 미국 도시 한두 개를 깰 수 있는, 그러면은 미국이 개입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 능력이 미국은 전혀 건드릴 수 없어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은 마음 놓고 한국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도시가 한두 개 맞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도와줍니까? 바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까지 못 가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북한의 이론이 아니라 핵전략 이론의 기본입니다. 키신저 박사가 한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느 약한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의 강대국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 도시 하나만 때릴 수 있을 때, 물론 북한이 전멸당하죠. 둘이 싸우면은. 그런데 북한은 미국하고 싸울 생각은 없어요. 남한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그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데 그거는 키신저 이론이지 김정일 이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럼 핵을 완성하고 미국까지 가는 거를 그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남한을 평화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스 모겐소라는 더 유명한 학자의 얘기죠.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력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하고 미국은 한국을 못 도와줄 때 대한민국의 옵션이 딱 두 가지입니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하는 것. 한국이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북한은 너는 미국이 못 들어오고 내가 핵을 가지면 너는 항복해야 돼. 평화 통일이죠. 네. 즉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한테 쓰지 않는 핵이다. 우리한테 안 쓰죠. 당연히. 북한이 왜 대한민국 이 금덩어리를 전부 다 녹여가지고 쓰레기를 만들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가져가야지.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하고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못 오고 남한은 핵 있는 북한하고 못 싸우잖아요. 핵 없을 때도 못 싸웠는데. 네, 쭉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가 진짜 그 사람이 IQ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초현실주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얘를 계속 두둔함으로써 자기를 싫어하는 모든 언론을 독수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북한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트럼프인데 금년 6월 이후에 김정은이는 이쁜 아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트럼프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던 독수리가 혼자 비둘기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전체가 지금 독수리가 됐습니다. 나는 이 상황, 이 사람 본질이 독수리인데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됐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김정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은 뉴욕타임에서 저 머저리가 속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속을까요? 저 머저리가 속고 있어라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얘만 지금 속고 있어 라고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놨는데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남북회담하고 미북회담이 어떻게 열렸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트럼프가 한 말 아주 결정적인 얘기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오퍼 제공했다. 노스코리아 스킴 폴리티컬 세이프가드 정치적 안전을 제공할 테니까 핵을 내려놔라.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으면은 토탈 데스메이션을 경고했다. 토탈 데스메이션. 저거 아주 무서운 말인데 데스메이션은 10명 중 한 놈씩 죽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로마 장군이 여기 한 30명 있는데 이놈들 중에서 나한테 음모를 하고 배반하는 놈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누군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10명당 한 명을 빼는 겁니다. 10명, 이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10명 너 이리로 나와. 여기서 너가 나와. 여기서 너가 나와서 그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나한테 음모하면 죽었나? 고백에. 거기서 또 한 명씩 또 뽑는 겁니다. 10명 중 한 명. 10명 중 한 놈 뽑아 죽이기. 그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인데 그걸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 용어를 그냥 볼게요. 미스터 김은 자기 나라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거야. With security guarantee.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리고 very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US. 이거 직접 한 말입니다. 미국이 아주 적당하게 보호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보호해 줄 테니까 핵을 내려놔. 그리고 또 다른 말도 있죠. 너가 핵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도와줘가지고 남한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게. 북한도 위대한 경제금융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하지 않은 말이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는 반드시 개방된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말은 안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개방된 민주국가의 지도자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정책개론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줄게.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북한하고 얘기한다고 그랬다가 5월 24일 날 트럼프가 안 해 그랬다가 북한이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6월 1일 날 그래 다시 하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나 라고 이제 다시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됐을 때 저 사람이 뉴욕 시장인데 트럼프의 법률 고문입니다. 저 사람이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그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게 됐군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무슨 우여곡절 끝이야? 김정은이가 꿇어앉아서 빌었지. 꿇어앉아서 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꿇어앉아 빌었다. 이 사람 아주 그냥 절절한 애들 하는 말로 한 거예요. Back down his hand and knees. 손과 무릎으로 꿇어서 살살 빌었어. 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목숨 걸고 만든 건데 그것을 언제 내려놓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려놓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만든 거기 때문에 말로 내려놓는다? 그럼 세상에 전쟁이 왜 있고 군사력이 왜 있어요? 바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트럼프가 이거 네 가지 약속이 있는데 김정은하고 네 개 약속이 있는데 앞에 두 개는 북한 이제 그만 미국에 대해서 반미는 그만해. 1, 2항이 반미하지 말랍니다. 3항이 북한은 핵을 완벽하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4항은 미국의 미군 병사들의 유품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 핵은 세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1, 2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말도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북한은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로 약속한다. 북한의 국민이 있나요? 근데 북한의 국민이라는 말이 1항에 들어갔습니다. 2항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저거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 앞으로 미국에 반미하지 마라. 북한의 존재가 뭡니까? 미제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 북한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주체 사상의 나라입니다. 주체의 나라입니다. 남한은 식민지고 그런데 주체의 나라에서 반미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주체의 나라 빼기 반미. 반미는 북한의 국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하고 상대하려면 핵폭탄이 필요한데 그래서 북한이 강성대국이 돼야 되는데 강성대국 빼기 핵폭탄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북한에. 미국이 북한에게 저것을 요구한 겁니다. 6월 12일 날. 이제 너 반미 고만해.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제가 어느 잡지에 썼는데 북한이 체제 안전을 미국으로부터 보장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 안전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보장하느냐? 체제 안전은 각국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가 주권국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미국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못하는 소리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정말로 보장해 주려면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여 반 김정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진압해주고 중국, 남한, 러시아, 일본이 쳐들어오면 막아주면 된다. 그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다. 김정은이 진정 이 방식을 원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 주석궁을 미국 해병대가 지켜주면 된다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나라 어떤 학자들이 당신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북한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약속 한두 번 해줬나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한두 번 해줬습니까? 가장 최근의 약속입니다. 2005년 9월 19일 9.19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써주고 도장 찍어준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사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넌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핵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핵을 만들었거든요. 북한의 논리는 뭡니까?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는데죠?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는데? 근데 지금은 믿나요?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핵을 만든다? 네, 전부 그렇죠. 체제 안전 또 미국이 들어가서 체제 안전 보장해 주면 되죠.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가서 너 국민들이 쏘면 내가 너희 국민들을 내가 다 진압해 줄게. 그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날 북한이라는 체제는 끝나는 날이죠. 미군이 들어가서 있으면 뭐 김정은 체제입니까? 네, 바로 뭐 노골적인 얘기 다 나왔어요.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 북한의 문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근데 그러면 통일이 되는데 그걸 중국이 허락해 줄까요? 이분이 이제 얘기한 데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중국이 허락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폭격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작년에.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북한이라는 체제는 전갈입니다. 전갈. 그 전갈이라는 동물이 상당히 골아파요. 전갈이 조그맣죠. 요만해요. 요만하죠. 그렇지만 이게 다람쥐도 이기고 두꺼비도 이기고 뭐 조그만 동물들 다 찌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정글이라고 그랬죠. 미국이 거기서 제일 큰 무서운 고릴라입니다. 고릴라. 고릴라가 와가지고 정갈한테 야, 너 위험하구나. 뭐 정갈이 고릴라는 못 죽이죠. 그렇지만 고릴라 다리가 일주일 동안 퉁퉁 붓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형국을 정글에 다시 비유를 한다면은 고릴라가 야, 정갈 너 독을 빼야 되겠다. 너 독을 빼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갈이 독을 빼면 뭐가 남나요? 전갈에서 독을 빼면은 북한에서 반미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면요. 그리고 주체사상 강성대국에서 핵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전갈에서 독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 결국은 그 이제 김정은 정권을 놔두고서는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권 얘기입니다. 인권입니다. 그게 북한 체제가 미국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핵을 다 뺐지 않습니다. 미국의 적인 미국의 해가 되는 나라의 핵만 뺏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해가 되지 않는 정권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는 뭐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뭐 또 혹시 뭐 더 토론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능력 범위를 훨씬 넘는데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고 싶어할까? 트럼프가 말이죠.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독서를 좋아하는데 사학가하고 장사하다 바빠서 하루에 4시간밖에 책을 못 읽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학자로서 참 자괴심이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하루에 4시간을 책을 본다는데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 국민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잡지사의 기자가 미국 국민들한테 읽으라고 권할 책 한 10권쯤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트럼프가 10권을 쫙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손자병법입니다.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손자병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싸움이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말로 이기는 거.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김정은이를 김정은이까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서 미국 편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말로 될 수 있으면 최선이고 말로 안 되면은 레짐 체인지를 해서라도 하겠죠. 그건 반드시 아마 할 건데 그래서 폭격은 정말 이거저거 다 안 될 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10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폭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상당 부분 파괴될 텐데
김정은이 포함해서 그 나머지 북한이 미국으로 즉각 달라붙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 자기를 파괴한 미국은 다음번 북한이 중국한테 붙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폭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심각하게 번면하는데 거기에 하한선은 그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공군 대령 출신의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그 사람이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같이 했죠. 경선에서 이제 트럼프한테 졌는데 트럼프가 이제 자주 지금도 물어봅니다. 근데 작년 8월 달에 트럼프가 뭐를 물어봤냐면은 상원의원, 내 아무래도 말이요. 한국에 있는 미군의 가족을 소개해야 될 것 같소. 그랬더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폭격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폭격할 거예요. 그때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그랬더니 지금 폭격할 거 아니면 가족을 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나와서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한 말이 트럼프는 여한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한다. 하마터면 그런 일을 할 뻔도 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있는데 김정은 선택을 해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그거는 트럼프가 독특해서가 아닙니다. 오바마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할 때 미국 과학자들한테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때 나온 대답이 2020년 정도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합니다. 2020년이면은 오바마가 대통령 관두고 4년 후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정책을 그때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2020년이면은 자기가 대통령 재임 기간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북한 핵이 미국에 도달하는 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재작년 2017년에 북한이 핵미사일 15발 쏘고 핵실험도 몇 번 하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다시 평가하기를 방치하면은 2018년 연말경에 미국 본토가 맞는다. 북한한테. 지금입니다. 근데 작년 11월 29일 이후 11월 29일 마지막으로 미사일 쏜 다음에 아직까지 못 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1년 연기됐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만 놔두면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북한 미사일이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폭격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아마 하는데 그 와중에 북한이 붕괴된다고 저는 미국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지금 최용해와 그 두 명을 더해가지고 이거는 엄청나게 상징성이 큰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얘기는 핵 문제가 다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요새는 신문에서도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김정은이가 딱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고 아주 젠치하는 뭐 이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이제 기사가 붙었냐면은 김정은이가 울트라 모던입니다. 울트라 모던이라는 건 보통 모던이 아니라 최신형 택티컬 웨폰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폼 잡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핵이 없어지면은 북한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울트라 모던 웨폰을 지금 만들었다고 폼 잡았다라는 기사가 뜨는 거는 북한이 핵을 없애면은 장거리 장사포 없어야 되고 화학무기 없어야 되고 그리고 게릴라 없어야 되고 다 없을 거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너희 정권은 미국한테 안 되는 정권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최영해라든가 이거 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지금 다른 나라한테는 제일 무서운 기관이죠. 우리나라 은행한테는 미국 국방부가 무섭지 않습니다. 재무부가 전화 걸어서 당신네 북한하고 거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마디로 선전포고입니다. 죽을래 살래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회피 유도 제가 요 생각을 언제 한번 했었냐면은 아까 줄리아니가
정상회담이 6월 12일인데 6월 6일 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말 그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군요. 그랬는데 아니요. 저놈이 꿀 안 돼서 빌어서 해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미국이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언뜻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래가지고 북한이 안 나오면 빌미가 생기는 거죠. 갖다 팰 수 있는. 아마 지금도 그런 것이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계속 할 거야. 북한이 뭐 할 때도 한 달 후에 만나게 돼 있지 그랬는데 미국 그 민주당 상원의원 한 분이 정상회담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조금 양보를 했는데 조건이 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유동적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볼튼이 북한이 문을 열었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죠. 최후 통첩을 하려고. 그거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죠. 우리 그 정우택 의원님이 많이 질문했는데 미국이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이거 북한이 핵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건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 동결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이 자기 본토가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북한 너 여기서 서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은 일본 때문에 그 말 얘기할 수 없어요. 일본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지금 북한도 여기서 그만둬 그러면은 일본하고 한국은 죽일 수 있는 상태거든요. 한국은 뭐 미국에 고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맞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하여금 너만 살고 나는 죽으라는 소리냐라는 일본은 사실은 그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냥 핵무장하면 되니까. 네가 나보고 핵무장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일본이 핵무장하면 일본은 1941년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진주만 이전으로. 그래서 그건 미국이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핵폭탄이 30발이 있다는데 여기서 동결하라 그러면 이란에다가 20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가 미국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핵폭탄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북한의 전략적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한이나 일본 때릴 수 있는 핵 가지고서는 미국을 막아야지 뭐 전쟁 나면 일본이 남한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바로 그거고. 그다음에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목을 매달리냐? 이거 뭐 답방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김정은이가 여기를 아랫나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서울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싱가포르에 간 거는 또는 중국에 가는 거는 거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만나러 가는데 어느 놈이 김정은이를 해코지 하겠어요. 미국한테 죽으려고. 내가 만난다는데 네가 그걸 방해해? 그런데 한국은 뭐 미국만큼 파워가 없습니다. 해코지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주의 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와서 어디서잖아요. 뭐 태극기 매일 들고 뭐 몇십만 명 나가는데 소리가 와글와글하고 이게 통합되지 않아서 그렇지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백두 찬성하는 사람, 백두 환영단이 뭐 100명이나 되나요, 그게? 뭐 10,000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건 했을 때 저는 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정은택 의원님이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 맺어요. 영일 동맹 맺습니다. 근데 영일 동맹 맺는데 영국이 좋아해요. 영국은 왜 좋아하느냐? 영국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유럽, 더 이상 유럽 국가가 아니에요. 브렉시트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하면은 미일 동맹은 영원히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하고 동맹을 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영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조금 개입을 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묶어두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는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무기를 공동 개발한 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영국 사이에서는 지금 3년, 4년째 2+2 회담을 하는데 영국 국무장관, 영국 외무장관, 일본 국방장관, 외무장관 둘둘이 모여서 한 번은 동경, 한 번은 런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회의합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가 2017년이죠.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방문해갖고 나오는 성명이 전부 동맹입니다. 동맹. 뭐 안보 협력을 위한 동맹 선언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 지금 제일 좋은 군함이 이즈모라는 헬리콥터 항공모함입니다. 이즈모가 그 한문으로 출운이라고 쓰는데 이즈모에 일본에 테레사 메이가 방문했을 때 테레사 메이를 그 군함에 방문을 시키고 일본 국방장관이 이 배를 설명하면서 1904년에 러일 전쟁할 때 일본의 기함의 이름도 이즈모함이다. 그리고 그 이즈모함은 당신네들이 만들어줬던 배다. 영국 군함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깨놓은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테레사 메이가 일본과 영국은 오랫동안 그 안보 협력을 하는 우호 국가입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동맹 맺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제 패권이 확실하게 해양과 대륙 세력으로 양분되는 겁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해양 세력이 이기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영국, 일본, 미국이 합치면은 러시아, 중국이 이기는 건 상대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해양 세력이 이겼는데 이제까지 500년 역사에서 해양 세력이 진 적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게임도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데 지금 한국은 뭐냐 이거예요. 일본을 배척하고 지는 편인 중국에 달라붙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올바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냐는 그 질문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보수의 유언 우리 낙하선의 장관이 쓴 거 다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호구라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도 지킨다. 그건 미국 사람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도 일본이 100% 안전하다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한미군 철군 반대론자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그 논쟁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논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그 급을 만들어갖고 용어로 표시하는데 한국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린치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린치핀. 린치핀이라는 거는 이 바퀴하고 축하구를 연결시키는 핀이에요. 그게 없으면 마차가 못 가죠. 린치핀이라고 얘기해 준 나라가 지구의 두 나라입니다. 인도하고 한국입니다. 즉 지금 미국의 대적은 중국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인도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일본 그 방위청 그 연구소에 있는 그 박사들이 야 이건 뭐냐. 미국이 일본 보고서는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그러니까 주춧돌이죠. 한국 보고는 린치핀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미국한테. 린치핀하고 코너스톤이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그 일본 학자가 자기네들 결론은 린치핀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미국이 동맹의 축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동안 한국이 그걸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미국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에 아까 얘기했죠. 미국 하원에서 한미동맹은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탁월하게 높은 사람은 아니고 근데 미국의 이 학자인데 한미동맹은 보통 동맹이 아니고 가족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시대에 한국보다 더 좋은 동맹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아주 제일 그 1등 가는 학자가 존 미어쉐이머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패권국이면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헤지몬까지는 아직 못 됐다. 왜냐하면 먼 바다를 건너서 멀리 있는 그 강대국하고 싸울 만큼 세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강대국이 중국이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책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하고 싸울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글로벌 헤지몬은 아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하고 육지로 연결된 곳에 기지를 얻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 그냥 대입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에 미군 기지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 북한을 미국 거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북한에 이제 미국이 기지를 낼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천군 만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평택기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지가 평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할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여기 온 첫째 이유는 소련 공산주의 또는 거기에 붙어 있는 중국, 즉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다 차지하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서 소련이 냉전하는 도중에 소련을 주로 막아야 되니까 지리적으로 소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두천 의정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동두천 의정부에 미군이 있는 게 아주 좋은 일이죠.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동두천 의정부 기지가 의미가 많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 미국이 막을 적이 중국인데, 근데 이 한반도라는 미국의 기지 중에서 중국을 막기 더 좋은 곳은 평택이거든요. 근데 평택은 놀랍게도 우리가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미국이 가고 싶은데 그 말 하기 전에 우리가 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사비까지 우리가 줘서 보내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평택 가면은 중국을 쳐다보기가 제일 좋죠. 그 중국은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해군 있고 공군 있죠. 그래서 평택 기지가 지금 미국의 세계 대전략 차원에서 최고의 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베터는 북한에 있는 기지들이겠죠, 당연히. 만약 신의주가 미국의 기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중국은 미국의 칼이 바로 목 앞에 꽂혀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혈맹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를,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나라하고는 다르죠. 정부하고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미국이 봤을 때 분명히 뭐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 한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건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이 국가가 미국 편으로 영원히는 아닙니다. 상당 기간 남아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미어셰이모 교수 책을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책을 번역을 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책도 번역 중인데, 그 첫 번째 책 번역하고서 소문 써달라고 보냈어요. 그 아주 그 국제정치의 노골적인 측면을 분석한 책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폴란드 사람은 자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경험으로 다 아는 거 아니냐. 국제정치가 얼마나 험악하다는 소리를.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언젠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 도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수한다.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 철수한다. 그런데 그 중국은 너희한테는 대단한 적이 아니겠느냐. 미국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국은 오랫동안 그 무서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미국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게 된다면은, 못하게 된다면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대한 대항 세력이 아니면은 여기 와서 피곤하게 있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언제 가느냐? 중국이 약해지면 가는 겁니다. 북한이나 뭐 이게 아니라. 한국이 왜 중요하냐? 미국의 전략적 위협을 막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strategic threat, 전략적 위협. 그러니까 즉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그러니까 strategic enemy가 아닙니다. 꼬마니까. 미국의 전략적 위협은 꼬마들은 아니에요. 중국쯤 되는 나라들이 전략적 위협이죠. 그거는 이제 미국을 모르는 미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패권을 물려주는 그런 꺼벙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205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기까지가 다 평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 평화적인 상황에서 발전을 하고 워낙 등치가 크니까 GDP가 미국을 어느 날 앞서면은 그러면 중국이 세계 1등 된다는 논리인데 세계 역사는 그렇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자기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물려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나오고 2차 대전 터졌고 나폴레옹 전쟁 나오고 7년 전쟁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뭐 몇백만씩 죽는 전쟁이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임자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전쟁인데 하물며 미국 같은 나라가 중국한테 평화적으로 자리를 양보한다? 그거는 미국이란 나라의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죠. 그럼 언제 미국은 싸울 것인가? 칼로 싸우지 않을 때 싸워가지고 그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일본이 80년대 지가 1등 된다고 떠들었어요. 뭐 재팬에도 넘버원 하고 다음번 세계 챔피언은 일본이라고 폴 케네디도 그렇게 쓰고 미국이 돈으로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지금 미국이 돈으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으로 날려버리고 있죠. 중국의 미래는 일본보다 훨씬 험하게질 겁니다. 일본이 지금 누가 일본이 미국에 맞짱 뜨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년 전에는 전부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2050년에 중국은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도 이 얘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이거는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인구 통계학이라는 게 그 데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인구 통계학은 예측만 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인구 통계학은 대책을 못 내요. 우리 보고 둘 나라 그러면 둘 낳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셋 낳아야 된다고 셋 낳습니까? 그래서 인구 통계학 결혼책 맨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Demography is destiny. 인구 통계학은 운명이다.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지구에서 제일 늙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왜 비틀거리느냐? 사무라이가 늙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논문 그 책 읽고 하는 얘기인데 에버슈타트라는 미국의 인구 통계학의 1인자가 있습니다. 세계. 그 사람이 중국 와가지고 중국을 딱 공부한 다음에 인구 통계학을 공부한 다음에 자기는 군사학이나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학문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특기가 있다. 우리는 금년에 태어난 아이가 100만 명이라면 이 나라에 10년 후에 이 나라에 10살짜리 아이가 몇 명인지를 우리는 안다. 그런 정확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이 학문을 가지고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자기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다라고 해놓고 대문자로 미저러블이라고 썼습니다. 그 전체 단어를 다 대문자로 쓴 거예요. 왜 미저러블 하냐? 일본이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라가 쩔쩔매는데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은 나라다라고 썼습니다. 일본의 65세 이상의 평균 자산이 45만 달러입니다. 5억 원씩 들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국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은 늙어가지만은 동시에 부자가 되고 있다.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고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난한 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읽기 쉽게 한마디를 했는데 2030년에 12년 남았습니다. 이제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 아버지 어머니가 4명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2.5명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어른을 6.5명 모셔야 되는 거로 나옵니다. 이건 통계학입니다.
나라가 감당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전략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만 나라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그래서 한 세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가 없습니다. 밑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계층이 40대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안 보여요. 40대는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니까 그 사람들 30년 밀어 올리면 다 70대 됩니다. 밑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역삼각형이 나옵니다. 중국은. 근데 미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은 애들하고 어른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하나가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로 남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2015년부터 중국은 지금 골로 가기 시작했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제일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맨 박사 책을 보면은 차이나 2020 3년 남았습니다. 점점 그리고 A 페이퍼 타이거라고 써 있습니다. 챕터 제목이 2030년, 2020년 종이 호랑이 중국. 지금 잘못하면 시진핑이 임기를 3번이나 4번 하기는커녕 2번째 임기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는 판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예, 우리 오늘 뭐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